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지 1년 정도 되었네요. 막대 먹은 시댁 식구들 인성에 질려 남편과 함께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정말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제격이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기혼 여성들이라면 많은 공감이 될 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만나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친정이 목동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 중인데 지점만 서울과 경기권에 10개가 넘어요. 부모님도 학교 교사 출신인데 그만두시고 학원을 세우셨고 유명해지면서 친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근무하던 학원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학원이었고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과묵하기도 하고 자기 할 일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던 남편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점잖고 올바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누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았던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먼저 나서서 막아주기 바빴어요. 자신이 많이 양보하고 봐줬으면 된 거라고 저한테까지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어렸는데 대학 졸업하고 연애하던 남자와 사고쳐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피스텔을 얻어 살았는데 저와 임신 출산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고 시누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이 사실을 안 서방님은 시누이와 이혼을 했고 시누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만 거였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지금 엄마 집에서 지내. 아이는 당장은 엄마가 봐주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좋은 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이 요즘엔 흠도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구는데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가씨가 그랬단 말이야? 그나저나 아이 아빠는 누군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가 워낙 클럽 같은 데를 많이 다녀서 저번에 만났다던 김 아무개라는 소리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니까 아가씨도 어른이니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소갈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두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래.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난 두나 이해를 못하겠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뻔뻔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을 했을까? 상간남 그 자식 아이인 거 알았으면서. 소름이다. 소름이야. 에이, 뭐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는 우리만 신경 쓰자. 당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러다 두통 또 도진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시댁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시누이는 아이를 키울 돈을 벌어야 한다며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엔가 아이를 부탁한다며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며 건물 청소와 입주 청소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두 번 정도야 아이를 맡아주었는데 그게 계속되니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세미나라도 갈 때면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이 둘을 다 재우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직인데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래도 아까 잠깐 눈 붙였어. 요즘 고등학생들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난리도 아니네. 특별반 맡으면서 더 힘들어. 많이 힘들지? 그나저나 아가씨는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이를 오늘도 안 데려갔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규진이랑 같이 재웠지. 오늘도?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회사 일찍 끝나고 엄마랑 어디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뭔 일이 있나 보네. 미안해.
결혼해서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 아니야, 뭐가 미안해.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뭐. 집에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 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육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시험 기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베이비시터 고용하자. 요즘 나라에서도 운영하는 곳 많더라. 내가 알아볼까? 당장 결정할 건 아니고 아가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고. 알겠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이게 뭔 고생인지. 그러게, 나도 쓸데없는 걱정하기 싫다. 매번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다 미안해. 저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에게 제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에도 이야기했는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추천으로 마음 맞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하루, 이틀 짧게 아이를 맡기던 시누이가 아이의 아이를 전담해달라 하더라고요. 베이비시터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더 편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지만 남편에게 짐을 짊어주기 싫었고 시누이도 한두 달만 있으면 어린이집 보내겠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했고 간식이며 밥이며 수시로 갖다 바쳐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쌍둥이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베이비시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다니까요. 그러다 3주 정도 지난 시점에 모처럼 조기 퇴근한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이 봐줘서 고맙다며 웬일로 봉투에 20만 원 담아서 건네주며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정신 좀 차렸나. 미안한 건 아나 싶어서 뿌듯해하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폭풍 문자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 조금 전에 갔는데. 두나가 너네 집에 갔다가 봤다는데 너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먹이니? 요즘 아이들 반찬 파는 가게도 많고 해서 가끔은 사서 먹이기도 하고 제가 해 먹이기도 하죠. 왜 그러세요? 식재료는 어디서 사는데? 근처 식자재 마트나 사거리의 대형마트에서 사죠. 아니면 새벽 배송 오는 거 이용해서 시키기도 하고요.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백화점에서 파는 유기농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따위 음식 먹인 거였어?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요. 우리 아기는 그런 거 먹이고 언니 아이는 뭐 유기농, 브랜드 음식 먹였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 아기 인스턴트 먹이고 출처도 모르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이랑 밥 먹이고 어쩐지 애가 야윈 것 같더라니. 얘, 너 실망이다. 네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막 대하는 거니?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저 막대한 적 없거든요. 시끄러워. 네가 안 그랬으면 두나가 왜 이렇게까지 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아이 먹는 음식은 앞으로 직접 해다 주던가. 그게 아니면 아이 못 봐줄 것 같네요. 아니, 아이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언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아가씨야말로 이러는 게 어딨어요. 내일 당장 아이 짐 빼서 가져가요. 난 더 이상 못 해주겠어. 결국 저와 다툰 시누이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늙어서 아이를 보자니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며 시누이와 한바탕하고는 저에게 맡기더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한 달에 150만 원 받으면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육아를 해보니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다른 사람 손탁이 불편했던 조카가 자지러지게 울었던 탓일 겁니다. 어렵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누이의 아이를 봐주는데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그 이후로 찾아오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가끔 안부 인사만 물을 뿐 집에 오지도 않고 제 전화도 피하고 메시지만 주고받았죠.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수두룩해서 시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아니, 어머님. 시누이가 조카 맡긴 지 반년이 넘었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거야 두나가 워낙 바쁘니 그렇지. 그리고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갖다 버릴 거야? 갖다 버리면 이혼 당할 줄 알아, 이년아. 아니, 본인 일만 중요한가요? 아이를 맡겼으면 적어도 안부를 묻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얘가 뭘 모르네. 네가 강사 일만 해서 사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나 본데. 원래 회식도 잦아. 아니, 그건 그거고 일단은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네가 편해서 그런가 보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투정 부리려거든 네 남편한테나 해. 정말 너무하시네요. 돈을 받고 봐준다지만 제대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어머니나 아가씨가 직접 돌보라고요. 뭐? 인연이 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라고 너희 친정에서 가르치던?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 아니, 어머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이도 힘든데 제가 왜 다른 아이를 도맡아줘야 해요? 가족이잖니.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너 혼잔데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거야? 놀고 먹어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앞으로 아이는 아가씨랑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자기 아이 키우라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제 아이만 챙길 테니 어머님은 아가씨한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뭐?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못 되쳐먹은 년 같으니라고. 저는 기막힌 상황에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화를 참기 어렵더라고요. 혼자 화장실 가서 소리 한번 꽥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바탕 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만히 열을 식혀도 모자란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 염장질을 한 거 있죠? 얘, 너 친정 갔다며? 네 발로 기어나간 거나 다름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단 위자료나 양육비는 없다?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으세요? 아니 아무튼 너 이대로 이혼하면 모든 건 다 끝이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 봐주는데 너는 왜 이런 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딸 아가씨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머니, 요즘 시세를 잘 모르시나 본데 150이면 요즘 베이비시터 2주 일한 값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족 간에 그냥 해줄 수도 있는 일을 네가 하도 투덜거려서 돈으로 보내는 거잖니.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허구한 날 늦게 온다면서 술 처마시고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뭐? 우리 딸 모욕하지 마. 이런 경우 없는 년을 봤나. 당장 두성이랑 이혼해.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할 테니까 알아서 잘 사세요.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이 CM이 말이 안 들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가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 하죠. 그렇게 저는 정말 보란듯이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정보 기록 다 해두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며 어찌나 매달리던지요. 각서까지 쓰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다 오더니 잔뜩 굳어서 왔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 왔다더군요.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고 남편이 단도리하고 왔고요. 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왔으니까 연락 와서 아이 봐달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내가 채비해놓고 왔으니까 당신한테 부탁을 하진 않을 거야. 과연 연락을 안 할까? 그나저나 당신만 진땀 뺐네. 내 말이 본인들이 생각 있으면 우리한테 더는 뭐라 못할 거야.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야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언젠가 계속 봐야 할 사이잖아. 그래도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피해나 주면서 사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나도 그래. 그래도 마음이 좀 무겁네. 내가 너무한 건가 싶고. 뭐가 너무해. 당신도 너무 순해 빠졌어. 아무리 엄마랑 내 동생이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갑자기 아이 보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인데. 해야지 뭐. 자기 손주인데 돌봐줘야지. 우리는 뭐 육아 고수였나? 우리가 봐줄 필요는 없는 거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당신도 잊고 살아.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만료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집 알아봐야 하는데. 김포로 이사 가는 거 어때? 개발도 많이 되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나 학원 그만두고 내가 학원을 차려볼까도 싶고.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렇게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그 김에 김포로 이사 와버렸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끈질기게 해댔습니다. 연락처 차단하고 남편과 저는 휴대폰 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도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이들한테 수학 가르치는 거라 사업자 등록하고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12명에 육박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김포로 이사 온 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새로 수학학원을 개업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분점 내지 말고 자신만의 학원을 운영해보라며 흔쾌히 학원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인테리어며 전부 싹 다 해주셨어요. 학구열이 강한 동네라 그런지 학벌 좋은 남편의 이력을 보더니 학생들도 100명 이상 다니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만 살 겁니다. 더 이상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와 남편과 함께 더 행복한 매일을 만들겠습니다. 시누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또 남자 문제를 일으켜 해고되고 말았고 어디 공장에 취직하려고 계속 면접 보러 다닌다네요. 본인도 아이 엄마라 느끼는 게 있는지 일을 쉬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시누이의 정신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시모도 아이를 돌봐줘야 해서 집에서 부업 같은 걸 시작하셨어요. 조만간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고 저희도 뭐 잘 살게 될 것 같네요. 아나무인의 극치였던 사람들에게서 해방되고 이제야 저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예찬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지? 그렇게 컴퓨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알바라도 구해봐 좀. 예, 답장 좀 해봐. 뭐야 엄마, 어차피 같은 집에 있는데 메시지는 왜 보내? 방에 가면 네가 화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별일도 아닌데 메시지 좀 보내지 마. 그리고 지금 마감일 임박했거든? 집중 좀 하자. 마감일은 무슨? 어차피 게임 기간 한정 이벤트인가 뭔가 그런 거겠지.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갑자기 일을 덜컥 그만두더니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해. 회사 다니면서 썼던 소설로 상을 받아서 소설가로 데뷔했다고. 지금은 글로 밥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고 회사 일이랑 병행하기 힘들어서 퇴직한 거라니까. 내가 낸 책도 보여줬잖아. 그 책 작가 이름이 다르던데? 그건 필명이지. 참나,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취미랑 일은 확실히 구분해야지. 취미가 일이 된 거라니까. 엄마도 이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계속 집에 돈도 보내주고 있잖아. 퇴직금 조금씩 나눠서 보내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귀중한 돈 다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직장이나 알아봐. 엄마, 좀. 변명은 듣기 싫다. 어쨌든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아줘. 기간은 딱 한 달이야. 그 후에도 이렇게 백수같이 살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알았지? 예찬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뭔데? 나 지금 외출 중인 거 알잖아. 하여튼 집에 틀어박혀 탱자탱자 놀더니 이번에는 외박에다가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오늘은 서울 출판사에서 미팅이 있다고 했잖아. 오전 약속이라서 전날에 미리 올라간 거야. 아이고, 또 소설 쓰고 있네. 진짜 소설 쓰는 거 맞다니까? 나 지금 인세 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다고. 그래, 그건 됐고 너 마침 외박 잘했다. 잘했다니?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뭐? 한 달 전에 말했잖아. 한 달 내에 취직 못하면 엄마도 생각이 있다고. 뭐?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뭘 갑작스러워. 네가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놀기나 하니까 그렇지. 아니, 집을 나간다고 해도 이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네 방에 있는 물건은 싹 다 정리했다. 뭐? 정리했다니. 네 방에 있던 건 싹 다 버렸다고. 뭐? 그럼 내 컴퓨터랑 소설 자료도 다 버렸어? 당연하지. 엄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게 있으니까 네가 자꾸 정신 못 차리고 현실 도피나 하는 거 아니야? 나 일 컴퓨터로 한단 말이야. 소설 쓰려고 수집한 자료도 엄청 많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서 소설이나 쓰는 아들을 둔 부모 심정을 네가 알기는 하니? 나 진짜 소설가 맞다니까. 그만 좀 해.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엄마 이러는 거 아빠도 알아? 당연하지. 아빠도 같은 의견이야. 나이를 30이나 먹은 놈이 부모 등골 좀 그만 빨고 독립하란다. 그래? 아빠도 그랬다고? 나랑 아빠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널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어. 부모한테 얹혀서 백수로 살려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 그럼 연애 끊자는 거지? 뭐? 엄마 말대로 나가줄게. 다시는 보지 말자. 편집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작가님, 오늘 미팅 수고 많으셨어요. 집필은 잘 되시나요? 아, 그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본가에서 쫓겨났어요. 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소설가라는 걸 믿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에, 그러셨어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취직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면서 제가 외출 중일 때 컴퓨터랑 소설 자료를 전부 버리셨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작가님. 아, 노트북은 가져와서 집필 중이던 원고는 무사해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작가님 갑자기 쫓겨나셨다니 지금 묵을 곳이 마땅치 않으신 거 아니에요? 우선 오늘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으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집을 구해야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구입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사정을 고려해서 스케줄 조정해보겠습니다.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 작가님. 네? 마침 이제 곧 신간도 발표할 예정이고 사인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인회요? 독자님들과 만나는 자리죠. 사인회를 열면 작가님 부모님께서도 믿어주실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작가님 부모님께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작가님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늦든 이르든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편집부랑 가까운 곳이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드려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찬아,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어머, 얘도 참. 네 엄마를 몰라봐? 그래서라니. 계속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잘 지냈니? 밥은 잘 먹고 있고?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아놓고 그런 걱정은 왜 해? 어쩔 수 없었잖니. 그래도 다행이다. 뭐가? 마음 독하게 먹고 쫓아내길 잘했어. 뭐? 우리 아들 정말로 소설가가 됐잖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옆집 아들내미가 네 팬이라더라. 아, 저번 달 사인회에서 봤는데. 그래, 걔한테 듣고 깜짝 놀랬어. 대단하네, 우리 아들. 아주 자랑스러워. 그렇게 강하게 나가 보람이 있었네. 무슨 말이야? 내가 소설가가 된 건 3년 전이거든? 뭐? 3년 전이라고? 너 그땐 아직 회사 다닐 때잖니. 회사 일이랑 소설 집필을 병행하고 있었어. 근데 소설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기 충분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둔 거야. 어머,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골백 번은 말했어. 근데 내 말을 망상으로 치부한 건 엄마잖아. 어머, 그랬나?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소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엄마도 잔소리 안 할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애진작에 그랬어. 그런데도 엄마는 날 쫓아냈잖아. 뭐 그래. 근데 너 집에는 언제 올 거니?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올 거니? 엄마는 평일이나 주말 언제든지 다 좋아. 아니면 아예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내가 왜? 어머, 왜냐니? 집을 나가면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쫓아낸 건 엄마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그랬고. 아니 그건 다 우리 아들 잘되라고 엄마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채찍질한 거지. 나 잘되라고? 내 컴퓨터랑 자료를 싹 다 버려놓고서는 그때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내 사정을 알고 편집부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소설도 다 망쳤을 거야. 거기다 편집부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도 망상증 아들 거짓말에 어울려줄 생각 없다면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뚝 끊어버렸다며? 아니 그건 그래 사인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랬지. 사인? 네가 소설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친구랑 이웃들한테 자랑했거든. 뭐? 아빠도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녔대. 근데 다들 사인 좀 얻어달라고 난리지 뭐니? 다 해서 50장 정도 되는데 50장? 어때? 자기 인기도 실감하고 좋지? 그러니까 주말까지 사인 50장 좀 보내주렴. 네 책에 친필 사인을 해서 보내줘도 괜찮고. 왜 엄마 멋대로 그런 부탁을 들어줘? 뭐? 내가 넙죽해줄 줄 알았어? 아니 50장 정도는 금방 하잖니. 양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50장이 좋긴 뭐가 좋아? 편집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인 요청 들어와도 거절하라고 그랬어. 아니 가족 부탁도 못 들어줘? 가족이라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커녕 회사 안 다닌다고 기생충 백수 취급이나 하던 당신들이? 아니 그게 심지어는 내 방의 물건들도 멋대로 버렸잖아. 이제서야 내 말을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우월감에 차서 양심도 없이 사인 50장 부탁받았으니까 나더러 사인이라 하라 이거야?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아니 예찬아, 당신 좋을 때만 가족 들먹이지 마. 근데 이미 사인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해. 소설가 됐다는 아들을 망상증 환자 취급한 데다가 소설 자료를 몽땅 버리고 집에서 내쫓는 바람에 아들한테 조련당해서 사인 못 받아준다고 말하든가. 뭐? 아니 그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후에도 부모님한테 끈질기게 연락이 오길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어요. 출판사에도 전화를 한 모양인데 제 사정을 알고 있던 편집부가 잘 대처해줬답니다. 이제 포기한 줄 알았건만 결국 제 사인을 못 받은 엄마는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해서 제가 한 것처럼 나눠줬고 가짜 사인인 게 밝혀진 것과 더불어 저한테 저질렀던 만행들도 함께 소문이 났다고 해요. 덕분에 친척들한테도 거하게 욕을 먹었다네요. 그리고 그 소문이 회사까지 퍼진 탓에 아빠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는데 뭐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저는 그냥 앞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려고요. 아가, 주말에 내 생일 때 말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올해도 생신 파티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요리 주문해서 친척이랑 친구들이랑 이웃까지 초대해서 파티할 거야. 네? 준기랑 너도 당연히 올 거지? 저 어머님, 혹시 그 생신 파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예산? 글쎄, 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충 400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 문제라도 있니? 매달 갚는 주택 대출금 4달치잖아요. 뭐? 대출금? 생신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치 부릴 여유가 있으면 일단 매달 100만 원씩 대출 갚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우선순위? 왜 내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건 너랑 준기랑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뜯어가려고 하니? 전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한 당연한 말은 비상식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진짜 너랑 대화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생일 파티에 대해서는 그냥 준기랑 얘기할 테니까 넌 그날 올 수 있는지 없는지나 생각해놔라. 아가, 어제 말한 내 생일 파티 말인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500 정도 드리기로 했다. 네? 같이 취미생활하는 친구들도 부르기로 했거든.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당일에 또 잔소리하기 전에 그냥 미리 말해놓는 거야. 어머님 괜찮은 거 맞으세요? 뭐? 아버님께서 해외 장기 출장 가 계신 때 이렇게 돈을 크게 써버리시면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야. 진짜로 걱정해야 될 건 너 아니니? 저요? 설마 나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네, 죄송하지만 딱히 없어요. 뭐? 지금 돈 때문에 곤란한 상태가 아닌 건 맞긴 한데. 어머, 얘 좀 봐. 이거 봐. 내 돈 뜯어가려는 거 맞잖아. 어머님,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혈압 오르니까 그냥 너한테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도록 해야겠어. 간다. 여보, 출장 중에 연락해서 미안해. 잠깐 괜찮아? 정은아, 왜? 내일 어머님 생일 파티 말인데. 아, 그거? 근처에 사는 친척들 불러서 저녁 6시부터 한다고 연락받았어. 그 파티 예산이 얼마인지 들었어? 아니. 그래도 지금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절약해서 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해서 500만 원 정도는 들 거라고 하시더라고. 500? 아니, 친척들만 부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부르는 게 친척들뿐만은 아니신가 봐. 친구분들도 부를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500씩이나 드나 보구나. 매달 100만 원씩 갖고 있는 대출금 얘기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화만 엄청 내시더라. 하여튼 생신이니까 기분 좋게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도 솔직히 지금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돈을 팡팡 쓰시는 건 좀... 그러게, 그럴 돈이 있으면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그래도 이미 늦었지 뭐. 이제 와서 취소해봐야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주문해놓은 레스토랑에도 민폐잖아. 게다가 엄마는 내가 막내라서 철부지 취급이나 하는데 무슨 말을 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형들도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는 정도니까. 하긴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하네. 하여튼 내일은 우리도 갈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아빠한테도 연락해 놓을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럼 내일 보자. 잘 자. 잘 자. 아가, 결국 너도 준기랑 같이 파티 왔구나? 네, 어머님. 어머님이 준기 씨한테 부부끼리 같이 오라고 하셨다고 들어서요. 그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내 생일 파티에 아들 부부가 안 오면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네. 그래도 넌 파티 시작하고 나면 계속 주방에 있어라. 네? 왜요? 넌 프렌치 요리를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네? 자격이요? 주제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보내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끼니까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나 말고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허세 부린다고 그렇게 비싼 신축 아파트를 사니까 그렇지. 네?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그런데 뭐? 나한테 생일 파티 예산을 절약해서 아파트 빚 갚는 데 쓰라고?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아,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대화가 안 통했던 건가 봐요. 자, 이제 파티 시작하니까 얼른 주방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대충 분위기 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고 돌아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식충이 같은 며느리를 교육하는 중이라고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거든. 식충이라니요? 어디 보자.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면 되겠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꼴도 배기 싫으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출 안 갚아드릴게요. 뭐? 매달 100만 원씩 내던 거 이제 일절 안 내드릴 거예요. 어머,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고생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준기 씨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먼저 실례할게요. 마음대로 해.
전화 받아! 얼른 받으라니까! 그 매달 낸다는 100만 원!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거 그거 사실이야? 아, 누구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파티에 왔던 친척들한테 들었어. 그러셨구나. 그때는 뭐 농담하는 건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잔고 부족으로 안 된 거 보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네, 대출 갖고 있는 아버님 통장에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넣었으니까요. 그렇구나. 상무였던 아버님이 지금 왜 해외로 가 계신지도 들으셨죠? 들었지.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부하가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등의 감봉까지 당했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연수를 빙자해서 인력이 부족한 해외 공장으로 간 거라면서. 네, 맞아요. 특히 크게 감봉드신 건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앞으로 7년 가까이 남은 대출을 못 갚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본업에 부업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아파트는 뭔데?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시기랑 너희가 아파트로 이사 간 시기가 거의 똑같았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출 얘기가 그 아파트 말하는 건 줄 알았지. 아파트는 저희 큰아버지가 소유하신 물건이에요. 큰아버지? 제가 분명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느라 가게가 힘들어질 걸 걱정하신 큰아버지가 월세도 안 받고 그 집에 저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해두는데 그 아파트의 집에서 저희가 같이 눌러 살고 있는 꼴이에요.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버님은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였어? 같이 살 거면 막내보다는 첫째나 둘째나랑 살아야겠다면서 식탁을 탕탕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래, 그거. 설마 그 얘기일 줄은 몰랐지. 방금 이 얘기 그때도 그대로 했어요. 뭐?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들이랑 준기 씨랑 저까지 다 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고요. 말도 안 돼. 뭐 어머님은 거의 졸고 계시긴 했죠.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만 눈을 부릅뜨시고는 집안 상황이 힘드니까 어머님도 일 좀 하셨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싫다고 하시고 준기 씨랑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전혀 타협을 안 하셔서 결국 제가 다 떠안는 형태로 얘기가 끝났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해 못하시고 무조건 거부하셨던 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 얘기였다니. 뭐 이미 아버님도 대출금 변제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대출을 중간에 못 갚게 됐을 때 그냥 매매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셨나 봐요. 매매? 이 집을 팔 거라고? 네, 맞아요. 어렵게 산 집 놓치기 싫어서 오죽하면 막내인 저희한테까지 손 벌리셨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걸 준기 씨나 아주버님들한테 듣고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낸 6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아버님 잠깐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가 나올 테니까 나머지는 아버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아니 아가! 저는 해야 할 말은 다 해드렸어요. 잠깐만! 이만 실례할게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잠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단 현재 시댁집 매매에 대한 얘기와 생일 파티에 써버린 500만 원에 대한 얘기, 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에게 대한 온갖 폭언들까지 추궁당하시고는 마지막에는 이혼 얘기까지 듣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괜찮은 척 하시면서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살궁리를 하셨지만 다들 국제결혼을 해서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고 큰아버지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어렵게 취직을 하셨지만 사고를 치고 바로 해고당하셨고 지금은 재산분할로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든 연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